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조선방산 담당 애널리스트 변영진입니다. 방산 자료 인입 시작을 했고요. 방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방산 업종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방산 업종에 대한 가장 큰 궁금증은 더 오를 수 있을 거냐라는 것 같습니다. 자료 자체는 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작성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더 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입 자료를 만들었는데 크게 4가지 근거를 들어서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뉴스가 나오는 루마니아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방산의 그 상승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거 4가지를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고요. 첫 번째로는 올해 중으로 미국과의 RDP,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이 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이런 RDP 체결을 통해서 미국으로의 직접 수출이 늘어난다기보다는 나토 국가로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동 수출인데요. 중동 수출은 사우디하고 UAE 쪽의 수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최근에 좀 관심이 쏠렸지만, 앞으로 수출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다. 특히 사우디 쪽으로의 지상 방산 수요, 그리고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로의 그 대공무기 수요가 앞으로 훨씬 더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혜인데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요는 사실은 폴란드 쪽에서 나온 대량 발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수요가 좀 증가세가 관측이 되고 있지는 않는데, 우크라이나 종전과 상관없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소모되고 있는 자원들은 대부분 유럽 국가로부터 공여를 받은 무기고, 그것들에 대한 벌충 수요가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일부 유럽 국가의 업체들과 우리나라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번째로는 M&A입니다. M&A는 회사에서 먼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제 기대이기도 한데, 방산업체들의 M&A라는 것은 결국은 필수적이고, M&A를 통하지 않으면 성장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한국 업체들이 지금까지는 좀 여력이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지만 폴란드하고 사우디에서 들어오고 있는 현금으로 인해서 앞으로 M&A 활동이 조금 더 늘어나고, 그로 인한 기업 가치 상승이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가지 근거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호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추천드리고, 위에서 말했던 모든 조건들에 부합하는 업체이고, 특히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독일의 라인메탈이라는 유사 업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대부분의 많은 조건들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과의 이제 비교보다는 해외 업체들과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탑픽으로 추천을 합니다. 본론으로 가기 전에 11페이지를 보면서 좀 주가 흐름, 방산업체들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1페이지 그림 1번, 2번에서 보시다시피 한국 방산업체들의 주가 많이 올랐고요. 특히 22년 전쟁 이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림 3번, 4번에서 보시다시피 22년도 전쟁 이후로 역시 같은 주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업체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한 라인메탈, 그리고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 업체의 흐름이 가장 좀 상승폭이 컸고, 두 업체의 흐름은 또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일단은 그 주가 흐름의 차이를 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지상방산의 매출 비중, 이게 높은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그리고 정확하게 지상방산은 아니지만 대공무기를 하는 LIG 넥스원, 이들의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컸고, 해외에서는 라인메탈, 그리고 BAE 시스템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방산 업체였던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롭 그루먼, 이런 업체들은 오히려 주가 상승이 크지 않았었는데, 이 업체들은 굉장히 좋은 업체들이긴 하지만 지상방산보다는 첨단무기 그리고 항공 쪽, 그런 쪽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쟁의 수혜를 아직까지 많이 받지는 않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그러면 13페이지를 자세히 좀 보시면
일단은 러시아 전쟁의 좀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지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공중 무기들이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현대전의 교리, 뭐 폭격이나 뭐 그런 전투기를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좀 상대를 무력화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상군이 들어가서 섬멸을 한다. 이런 교리가 뭐 기본적이라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러시아에서 이런 방식을 처음에 시도를 했었다가 방공망 때문에 뭐 전투기 이런 것들이 조금씩 격추를 당하고 뭐 아무래도 그런 항공 무기 같은 경우에는 지상 무기에 비해서 단가도 훨씬 높고 뭐 조종사 손실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크고 특히 현대전에서는 특히 현대 국가에서 이스라엘 뭐 하마스 이쪽에서 보듯이 콘크리트로 된 건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한 번에 무력화하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뭐 폭격을 아무리 해도 무력화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그에 따르는 민간 피해, 이에 따른 뭐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그런 공중 전력을 생각보다 이제 많이 쓰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4페이지를 보시면은 최근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제 좀 대전 성격의 큰 전쟁들을 봤을 때 공중 전력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사용되지 않은 좀 특이한 전쟁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력 손실도 대부분 지상무기 위주의 손실이 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렇게 소모된 무기들에 대한 벌충 수요를 업체들이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상무기를 많이 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좋고 앞으로도 역시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20페이지로 가서 본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4가지 근거 중에 첫 번째, 미국과의 RDP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이고요. 국방 분야의 FTA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호 조달 협정이고 미국이 동맹국하고 체결하는 협정입니다. 28개의 국가하고 체결을 했지만 우리나라하고는 체결을 하고 있지 않는데 그 다음 페이지 21페이지를 보시면 특히 방산 수출 상위권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체결을 안 하고 있다라는 특이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뭐 미국의 의지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좀 체결에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FTA 체결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이런 협정을 체결했을 경우에 우리의 수출 증가보다는 아무래도 미국에서의 수입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국내 산업의 잠식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때문에 체결에 좀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방위 산업의 경쟁력이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면서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당선이 되고 나서 2022년도에 국정과제로 이 RDP 체결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올해 초에, 올해 중으로 체결을 하겠다라는 다시 발표가 있었고 별다른 변수가 없는 이상 올해 중으로 체결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RDP 체결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가? 다음 페이지 23페이지로 가서 보겠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해외 무기 수입에서 굉장한 불이익을 좀 주고 있는 편인데 법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을 주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한 것이 해외 무기 수입 시에 한 50% 정도의 가격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 업체하고 거의 경쟁이 어려운 그런 정도의 페널티고 때문에 이런 뭐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사실상 무기 수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RDP를 체결한 국가에는 그런 불이익을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이익을 따로 더 준다기보다는 불이익을 없애주는 그래서 미국 업체들하고 경쟁이 동일선상에서 시작될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RDP 체결이 미국 수출 증가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다다음 페이지 25페이지를 보시면 그림 19번 미국의 국방 예산 중에서 해외 무기 조달 비중은 사실상 크지 않습니다. 한 10% 언저리에 미치고 있고 그림 22번을 보시면 그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석유, 건설 서비스 이러한 무기는 아니지만 국방물자로 분류되는 이런 것들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실제로 미국의 무기 수입 비중은 전체 국방 예산 10% 중에 또 10%가 안 되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은 해외 무기를 사용할 생각이 처음부터 별로 없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RDP 체결을 통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느냐? 결국은 28페이지를 보시고요. 미국을 통해서 미국을 발판 삼아서 나토 국가로의 수출을 늘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나토에 가입을 할 수는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RDP 체결이 나토 가입에 준하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RDP 체결을 하게 되면 미국 수출 시에 이런 불이익이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보다 큰 부분은 안보 협력에 있습니다. RDP 체결의 기본 정신 자체가 안보 협력이고 그를 위해서 R&D 공동 개발, 무기 공동 개발을 미국이랑 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토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기 공동 개발은 곧 미국의 표준, 즉 나토 표준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그러면 왜 중요하냐? 현대 무기 수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표준성과 상호 운용성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현대 로템이 노르웨이 쪽으로 K2 전차 수출을 시도했었다가 실패를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가격도 좋았고 품질 면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떨어졌는데 물론 뭐 국가 간의 그런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쪽 군에서 밝힌 주요 이유는 노르웨이 주변 국가들에서 대부분 다 레오파드,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를 쓰고 있다라는 게 주요 이유였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단독으로 전쟁 수행이 어려운 상태고 특히 나토 국가들은 한 국가가 전쟁을 하게 되면 자동 참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와의 협력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보셨다시피 주변국으로부터 무기를 대부분 공여를 받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르웨이가 뭐 전시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주변국하고 다른 장비를 쓴다는 것은 굉장한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장비에 대한 부품, 뭐 그런 수리를 위해서 하는 것들을 긴급 공여를 받기도 어렵고, 혹시 무기가 부족해졌을 경우에 주변 국가로부터 무기를 빌려서 쓰기도 어려운, 예를 들면은 왼쪽에서 운전을 하다가 오른쪽에서 갑자기 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유인 것처럼 자기들만 다른 무기 체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실제 전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지보수 그리고 전쟁 지속력이 좀 어려운 상황이 놓일 수 있다라는 이유였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나토 국가로의 무기 수출에 있어서는 이런 무기의 상호 운용성, 표준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부분이나라의 무기 체계가 일부 이런 나토 표준, 특히 탄 구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부 호환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국방 정책을 펴왔고 무기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나토 표준을 다 지키지도 않았고 지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에 와서는 나토 국가로의 무기 수출에 좀 일부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과의 RDP 체결이 이런 나토 국가로의 좀 더 수출을 늘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미국하고 R&D 공동 개발을 지금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무기 개발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게 바로 이제 수혜가 될 거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를 들자면 K9A1에서 A2, A3로의 개발에 있어서 이런 공동 개발의 그런 정신 그리고 표준성이 좀 더 반영이 되는 개발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토 국가로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근거로 중동 수출입니다. 중동 쪽으로의 수출 33페이지고요. 중동은 지금도 무기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지역이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의 맹주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무기 수입 규모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중동 수출의 이점은 무엇이냐? 일단은 돈이 많은 국가들이고 무기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방산 기반 자체가 좀 약하기 때문에 한 번에 좀 많은 무기의 양을 수입을 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전적으로 좀 부족하지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금융 지원을 해줄 필요성 자체가 좀 작은 그런 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미국산 무기들을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특히 좀 미국산 무기의 의존도가 큰 편인데 35페이지를 보시면 미국산 무기의 의존도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좀 미국의 의지가 반영이 된 건데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련의 그 인권 관련 사태들, 카슈크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 중동 쪽으로의 수출을 좀 자제하자, 중동 쪽으로의 수출을 좀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일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그 중동 쪽으로의 수출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에는 캐파 측면에서도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에 지원을 하느라 중동 쪽으로 이런 무기를 해줄 수 있는 여력 자체도 좀 줄어들었다. 한마디로 의지도 여력도 좀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 유럽, 특히 독일 같은 곳도 중동 쪽으로의 수출 의지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권 문제 때문에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로서는 여건 자체가 좀 우호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중동에서의 이런 수요는 앞으로 좀 더 증가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37페이지를 봐주시고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가장 큰 규모의 그런 군대를 운영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상군, 우리나라의 수출 여력이 많은 지상군 전력의 수요가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지상군의 대부분 전력은 90년대 이전에 미국에서 받아온 그런 무기들입니다. 대부분 그런 방산무기의 내구 연한을 한 30년 정도로 봤을 때 교체 수요가 대부분 도래한 무기들로 파악이 되고, 전차 같은 경우에 한 1000대 이상, 그리고 장갑차는 한 2000대 이상 정도의 교체 수요가 잠재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거를 그럼 미국이 다시 이 무기들을 채워줄 거냐? 그러기 어렵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의지도 약하고 현재로는 캐파로도 좀 부족한 상태이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그리고 일부 국가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런 중동 지상무기 수출을 막아왔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독일의 금수 조치, 예를 들어서 파워팩, K9 자주포, K2 전차의 파워팩, 엔진과 변속기 부분에 독일산 부품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독일의 자국의 수출도 안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출도 좀 막아왔었는데, 사실은 이 금수 조치 자체가 약간 명분이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올해 초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공대공 미사일을 직접 수출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기들 나라에서는 이런 무기를 직접 수출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파워팩 수출을 막을 명분 자체가 좀 희석이 됐다는 판단이고,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을 막아왔던 장벽 자체가 사라졌고, 그에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파워팩 국산화도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K9 자주포, 바로 다음 페이지 표 21번 보시면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엔진은 국산화가 내년 중에 전력화 완료 예정이고, K2 전차에 들어가는 변속기 역시 국산화가 완료가 돼서 이미 일부 국가 수출분에는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4차 양산분, 올해 계약이 될 4차 전차 양산분에도 도입이 검토가 되고 있는, 국산화가 거의 완료가 된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산화를 하든 아니면 독일산을 계속 쓰든 어찌됐건 간에 사우디, 특히 중동 쪽으로의 이런 수출을 막아왔던 장벽 자체가 많이 사라지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공방어 체계인데요. 지상무기에 더불어서 사우디와 UAE에 우리가 대공방어 체계 천궁을 많이 수출을 했는데, 사우디는 특이하게 39페이지 그림 45번을 보시면 방공군이라는 편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해공군에 이어서 방공군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규모가 해군보다 크고 공군보다 조금 못 미치는 굉장히 좀 큰 규모의 제4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밑에 있는 예멘 후티 반군이 탄도미사일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군대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방어 수요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우디에서 쓰고 있는 이 호크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한국에서 쓰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90년대 이전에 미국에서 도입이 된 것들인데, 한국이 천궁2를 개발을 하면서 이 호크 미사일들을 다 천궁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고, 사우디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교체를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천궁을 발주를 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사우디가 필요한 물량은 우리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42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천궁 한 포대가 방어를 할 수 있는 면적을 계산을 해보면 대한민국 휴전선 길이 200km하고 국토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를 감안을 했을 때 한 17포대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고, 실제로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도입한 포대 수는 한 20포대 정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필요한 만큼 거의 도입이 된 거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반면에 사우디의 국경선은 우리나라의 5배가 넘습니다. 1000km, 예멘하고의 국경선이 1000km가 넘고 국토 면적은 20배가 넘어요.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최소한 5배 이상의 수요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 그런 반면에 지금까지 발주한 포대 수는 10포대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한 4조 원 정도 규모 10포대 발주를 했는데, 앞으로 수요는 이거보다 최소한 5배 이상 나올 수 있다. 물론 올해 초에 발주를 한 거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더 발주가 나올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향후 2, 3년 내로 추가적인 발주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크라이나 46페이지 그림 53번을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에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무기들은, 자국 무기들은 예전에 바닥이 났고 대부분 유럽 국가들에서 공여를 받고 있는 무기입니다. 폴란드가 무기를 많이 발주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대부분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다 줘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기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 바로 뒷페이지 표 28번, 29번을 보시면 이 무기들이 다 파손이 되고 있죠. 전차는 700대 이상, 장갑차는 2000대 이상이 거의 다 파손이 돼버렸고,
이 무기들은 결국 유럽에서 다 끌어다 쓴 무기들이고 이 무기들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종전과는 상관없이 채워 넣어야 될 분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기를 빈 채로, 무기고를 빈 채로 놔둘 나라는 뭐 없을 거다라고 감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라고 봤을 때 50페이지를 보시면 나토 국가들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구두 합의를 했고, 물론 강제성이 있는 조항은 아니지만 국가별로 사정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국방비 2%를 맞추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비용은 토탈 826억 불 정도 된다고 추산이 되고, 이 중에서 무기 구매비를 가정을 했을 때 한 357억 불 정도, 연간으로 한 50조 원에 달하는 무기 구매 비용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 연간으로 나와야 될 비용이 이 정도다. 여기서 결국 우리나라가 해줄 부분이 많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M&A 쪽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는 61페이지 도표를 보면서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왜냐면 M&A라는 것들이 뭐 회사들이 먼저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 좀 상상력이 좀 가미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해외 업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M&A를 통해서 탄생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로키드 마틴, 로키드 플러스 마틴 마리에타였고,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는 레이시온 더하기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노스롭 그루먼, 노스롭 더하기 그루먼이었습니다. 탄생부터 합병으로 탄생을 했고 현재도 굉장히 활발하게 합병을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업보다도 더 M&A의 중요성이 좀 도드라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수요가 워낙에 한정돼 있고 먼저 신제품 개발을 하더라도 사줄 데가 없으면 유명무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소요군, 자국 군대의 소요에 의해서 무기 개발을 시작하게 되고, 수요 자체도 이제 군대가 소요하는 만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방산업체는 때문에 필연적으로 M&A가 아니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숙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쩔 수 없이라도 M&A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그 수준이 좀 미미한 편이다. 64페이지 그림 77번을 보시다시피 해외 업체들은 지금도 규모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건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많은 M&A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 업체들은 아직까지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좀 여력이 없었고 아무래도 수출보다는 좀 내수 위주의 사업을 영위를 해왔었지만, 폴란드를 계기로 우리나라 업체들의 현금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앞으로는 사우디 이런 쪽에서도 현금들이 계속 들어올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설비 증선을 위한 카펙스 투자, 이것들 이외에는 M&A를 통해서 사세를 확장하는 이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럴 때마다 한국 기업들의 이제 기업 가치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셨다가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경우에 한 번씩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크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이제 4챕터는 한국 방산의 힘,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이제 단원인데, 이 부분은 뭐 결론적으로는 짧게 말씀드리면 한국 방산의 공급망이 해외, 특히 계속 전쟁을 지속을 해오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도 훨씬 더 준비가 잘 돼 있고 굉장히 좀 우수한 상태다. 일례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량을 2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늘렸지만 가동률은 한 87% 수준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체계 업체이기 때문에 마무리 조립과 뭐 이런 끝단을 담당하는 업체고, 실질적으로 뭐 K9 자주포를 예로 들면 한 80% 정도는 협력 업체들에서 부품을 생산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중소 협력 업체들에서 다 캐파가 따라와줬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좀 상상을 하기 어려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88페이지에서 라인메탈, 경쟁 업체 중에 하나인 라인메탈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독일의 라인메탈, 많은 면에서 비교가 되는 업체입니다. 제품 구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비슷하고, 장갑차, 자주포, 그리고 탄약까지 생산 품목이 굉장히 좀 비슷하고, 매출이 무엇보다 작년에 거의 유사합니다. 9조 원저리의 매출 거의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영업이익률과 그리고 수출 비중, 라인메탈이 70%의 수출 비중, 우리는 35%고, 영업이익률이 라인메탈은 11%, 우리는 한 7% 원저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수출 비중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좀 차이가 난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오히려 수주 잔고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더 높은 상태입니다. 이 수주 잔고의 대부분,
수출이 지금 채워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폴란드, 호주, 이런 대규모, 이집트, K9 대규모 프로젝트들로 수주 잔고가 수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라인메탈의 이런 영업이익률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라고 충분히 보여지고, 그런 반면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은 현재 10조 언저리에 머무르고 있는데, 라인메탈의 시총은 220억 유로, 30조가 넘어갑니다. 3배나 시총 차이가 나야 할 회사들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수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심지어 호주 레드백 경합에서는 라인메탈의 제품을 이기고 우리 레드백에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 생산 능력 측면에서도 라인메탈보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충분히 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러 측면에서 뒤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나토 국가가 아니고 라인메탈은 독일 업체인데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여하고 있다는 점, 이런 차이 말고는 실질적인 회사의 펀더멘탈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타겟 PB 멀티플을 제가 3.4배를 주고 있는데, 이거는 라인메탈의 2023년 평균입니다. 근데 라인메탈의 평균 PB가 올해는 5배를 넘어가고 있어요. 5.8배, 5.9배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고, 시가총액은 말씀드렸다시피 3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라인메탈의 이런 주가 흐름,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절대적인 그 수치 측면에서 에어로스페이스가 뒤지고 있고, 그럴 만한 이유는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른 업체들에 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어로스페이스 탑픽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자료 설명 여기까지 드렸고, 방산 사업 앞으로도 좀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올랐습니다만 앞으로도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방항이 산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